기존의 이제 친문 주류 중심의 전국 운영으로 계속 가서는 내년 대선에서 필패다. 지금 현재 앞서 있는 이재명 그 지사를 중심으로 가자. 또 다른 이때 제3 후보론 또 그 기조를 지켜야 된다.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요. 문재인 대통령과 지금 결부돼가지고 움직이면은 이재명 지사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야권 후보로 들어올 수 있는 타이밍이 이 땅에서 할 수도 있고요. 나중에 이제 단일화판이 한번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버스는 딱 2번 와요. 근데 지금 타지 않으면요 추위에 떨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저널TV 시사 끝장입니다. 4.7 재보궐선거 결과가 윤석열 전 총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여야 지금 양강을 이루고 있는 두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참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승리 이후에 과연 이 두 사람의 운명 더 강화되는 쪽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지 관심이 커지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과 이 문제 얘기해 보겠습니다. 야권에서는 뭐 국민의힘에 마땅한 대선 주자가 없으니까 윤석열 전 총장의 어떤 이 원심력, 그 힘이 더 커지면서 윤석열 전 총장을 중심으로 뭐 재편되든가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그걸 장악을 하든가 뭐 할 거다. 뭐 여러 가지 전망이 나오는데 두 분 미래와 관련해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그 여당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상황이 어렵잖아요. 이렇게 되면. 네, 어렵게 됐죠. 예. 그래서 기존의 이제 친문 주류 중심의 그 전국 운영으로 계속 가서는 내년 대선에서 필패다. 네. 이런 어떤 비판적인 평가 혹은 성찰적인 평가들이 좀 나올 것 같고 결국에는 이제 기존 주류하고 좀 거리가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당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네. 그러면은 조기에 어쨌든 대선 후보를 선출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앞서 있는 이재명 그 지사를 중심으로 가자라는 론이 하나 나올 수 있고 한쪽은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러나 저 여권 내에 지금 권력 관계로 봤을 때 뭐 친문 주류의 힘이 여전히 막강하기 때문에 아니다. 네. 또 다른 이때 제3 후보론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해서 어찌됐든 이 노무현 대통령부터 문재인 대통령을 거쳐서 이어지고 있는 이 민주당의 정권 창출의 역사를 또 그 흐름을 또 그 기조를 지켜야 된다. 이런 주장이 한편으로도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요. 주류 중심의 정권 창출. 만약 지금도 이재명 지사가 모든 대권 주자를 합쳐서 압도적 1위를 하고 있다면 오히려 그런 목소리가 나오기 쉽지 않을 텐데 이미 윤석열이라는 강력한 네. 야권의 선두주자가 등장했고 그에 한참 뒤처지는 2위권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네. 어차피 뭐 이대로 가면 지는 거 아니냐. 그럴 바에는 조금 더 그 이 주류의 기조를 더 잘 끌어안고 주류의 기조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주자가 등장해서 혹시라도 모를 그런 역전이나 이런 것들을 일궈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새 인물론이 또 등장할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래서 여권 내부가 상당한 갈등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극단적인 경우에는 이게 이제 재편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야당 같은 경우에는 근데 문제는 여전히 대선 주자가 없는 겁니다. 자체. 네. 현재 국민의힘의 대선 주자. 그럼 윤석열과의 관계 형성이 관건일 텐데 그 관계 형성을 어떻게 해 나가느냐.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지금은 어쨌든 선두를 유지하고 있지만 그걸 풀어나가는 가운데에서 어떻게 그 지금 이제 갖고 있는 그런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이나 이런 것들이 빠지지 않고 잘 관리되게 만드느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준석 최고위원은 어떻게 분석합니까? 대통령의 뜻에 다 달려 있다. 대통령의 뜻에 달려 있다.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네. 저희가 이제 MB를 볼 때 MB가 정권 말에 인기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정권 창출을 다시 했던 거는 본인이 철저하게 밝혀줬기 때문이에요. 다음에 등장하는 박근혜라는 대선 후보에게 예비 대선 후보에게 총선 공천권과 대선 주도권을 다 내주고 본인은 정권 재창출했던 거거든요. 예. 저는 문재인 대통령도 그 두 지도자 중 어느 쪽과 가깝게 움직일까? 지금 전형적인 구도로 봤을 때는 MB의 길을 간다 그러면은 당 전체가 이재명한테 발표줘야 됩니다. 네, 예. 발표줘야 됩니다. 예. 그 발표준다는 건 뭐냐면은 노선을 새로 정립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저는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가진 상징하는 노선이라는 것이 더 선명한 정책 노선. 예. 그게 때로는 진보의 노선과 가까운 걸 수도 있고 어쨌든 실용주의가 가까울 수도 있겠지만은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갈 것이냐. 네. 아니면 지금 같이 똑같이 무슨 문재인 정부처럼 무슨 뭐 사법개혁, 검찰개혁 이런 거 한다고 그러면서 국민들 피곤하게 할 것이냐. 이걸 이제 선택해야 되는 것인데
저는 대통령이 밝혀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맥락이면은 아까 박 의원이 얘기했다시피 여권 내에서 기존의 흐름을 그대로 가져가려는 친문 주류 쪽과 이재명 지사 쪽과 상당히 이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밟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밟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네. 살기 위해서 밝혀주느냐의 문제예요. 밝혀주느냐의 문제다. 예. 이재명 무조건 밟아야 돼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예. 그러니까 본인이 거꾸로 문재인 대통령과 지금 결부돼가지고 움직이면은 이재명 지사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네. 예. 이낙연 지사 어떻습니까? 이낙연 총리 예전에 한창 인기 좋을 때는 저 사람이 총리로서 강단 있고 이런 모습이었다 이렇게 했는데 당 대표하고 국회의원 되고 나가지고는 뭐야? 뭐 이런 상황이 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지사도 지금 시점에서는 밟는 수밖에 없고 차별화를 시도할 것이다. 그리고 청와대는 밟히느냐 안 밟히느냐에 본인 선택이 있습니다. 아하. 예. 그거는 뭐 근데 잘 봐야죠. 박 의원님 여권 내에서는 지금 지금 당원 당규 민주당 당원 당규라면은 9월 9일까지 후보 선출을 끝내야 되는데 좀 후보를 연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그 얘기가 있어요. 이미 나왔었죠. 예. 이미 나왔는데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는데 또다시 올라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대로 대선 후보 선출 절차를 진행한다면 이재명 지사가 후보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에 대해서 이제 견제나 경계도 있기 때문에 게다가 대권 주자들의 전체 경쟁에서 네. 이재명 지사가 압도적인 경쟁력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마당에 조금은 호흡을 고르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이 등장할 가능성이 있고 네. 또 그 주장의 숨은 배경에는 제3후보, 이른바 제3후보가 등장할 시간적 여유를 좀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예. 어떤 복선도 일정하게 깔려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이 지사 측에서는 강하게 반발을 하겠죠. 당원 당규에 정한 대로 해야 된다. 이게 국민과의 약속이고 당원과의 약속이다라고 주장을 할 텐데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워낙 이 시장선거 패배 충격이 크기 때문에 근본에서 다시 생각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힘을 얻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내년에 대선 때도 또 한 번 망하고 대선 망하면 지방선거 망하는 거는 자명한 사실이기 그렇죠. 때문에 같이 연동돼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5년 만에 권력이 완전히 뒤바뀌는 건데 그렇게 가서야 되겠냐라는 의견이 있을 수도 있어서 전반적으로 여권 내부의 권력 투쟁이 굉장히 격화될 가능성이 있고 태풍의 눈은 이재명 지사죠. 그리고 좀 아까 우리 이준석 최고가 분석했던 대로 결국에 대통령이 되게는 못 만들어도 안 되게는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 처해 있는 문재인 정권의 상황을 대통령 스스로는 어떻게 평가하고 권력 재창출을 위해서 뭐가 최선인지에 대한 현재 통치권자의 판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나올지. 그러니까 이 대전략은 이번 선거 결과를 보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남의 말을 들을 것도 없이요. 본인이 딱 그거 하나를 판단해야 됩니다. 내가 정권 재창출이 먼저냐, 아니면 지금으로서의 나의 권위가 깎이지 않는 것이 먼저냐, 이거에 대한 대판단만 해서 나는 이렇게 정했다라고만 밝히면은, 그럼 공개적으로 기자회견하는 게 아니라 자기 측근의 삶을 밝히면은 나머지 작업은 알아서 다 합니다. 이게 불명확한 상태에서는 복지부동입니다, 전부 다. 윤석열 전 총장의 경우는 어떨까요? 어쨌든 지금 야권 내에서는 지지율이 가장 높은데 이 둥지가 없는 장외에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그 제3지대의 성립 요건 중에 하나가 저당으로는 안 돼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라는 틀로는 안 돼가 있어야 돼요. 제가 예전에 새로운 보수당 이제 만들어가지고 저희가 그 바른미래당 한 다음에 새로운 보수당 만들어서 이제 나와 있었을 때 저희가 새로운 보수당 시도라는 게 굉장히 힘들겠구나라고 딱 느꼈던 지점이 언제냐면은 저희가 그때 끝없이 주장했던 거는 자유한국당이라는 당의 비호감도가 있으니까 수도권 선거에서는 새로운 보수당이랑 단일화 형태로 출마하는 게 옳다라는 주장을 했었어요. 거기서 그 제3지대의 무의미성을 그냥 딱 증명하고 끝났어요. 그래서 그냥 합당했거든요, 저희. 지난번에 오세훈, 안철수 단일화 때도 보면요. 오세훈으로 나가나 안철수가 나가나 다 이긴다 그러면은 기존의 야권 지지자들은 다 국민의힘을 집결해요. 그러니까 윤 총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판이 다른 사람, 지금 본인이 다자구도에서 1등한다. 이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국민의힘 후보가 나가도 이기고 내가 나가도 이긴다. 이런 상황이면요. 단일화 국면 승부 걸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이제 대선 레이스에서 국민의힘의 어떤 주자도 유의미한 경쟁력을 못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 상황이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무작정 윤석열한테 들어와라. 들어와야 돼서 대통령 될 수 있다. 이 제1야당의 힘을 얻어야 될 수 있다. 이게 그다지 그렇게 그 윤석열 입장에서는 뭐 궁극적으로 틀린 얘기는 아닌데 지금 시점에서 굳이 내가 먼저 딱 서둘러서 땡기진 않는다, 그럴 이거죠? 이유가 뭐가 있냐. 버티면 다 와서 엎드릴 수도 있는데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판이 여러 번 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버스는 정류장마다 서잖아요. 네. 아무 때나 세고 타는 건 택시고 네. 버스는 정류장마다 서야 되는데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야권 후보로 들어올 수 있는 타이밍이 입당해서 할 수도 있고요. 나중에 이제 단일화판이 한번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버스는 딱 2번 와요. 근데 지금 타지 않으면요. 그 버스 탈 때까지 추위에 떨고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 단일화판이 벌어질 때까지. 그 지금이라는 게 시기가 대략 마지노선이 언제쯤까지라고 보세요? 저는 그 대선 후보 국민의힘의 선출 결차 시작하는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럼 한 6월 정도 7월쯤, 7월. 7, 8월쯤. 네. 늦어도 네, 예. 그때 버스 못 타잖아요? 그럼 단일화판에서 버스를 타야 되는데, 아까 저랑 박 의원님 얘기한 것처럼, 단일화를 해도 이기고 저도 이기고 그러면은,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닌 이상 배짱 플레이 합니다.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된 사람이, 나는 못 잡는다. 네. 예, 이래버리면은, 또 이 안철수 대표와의 단일화 경쟁 꼴이 나는 거고, 대선판은 선거 비용이 200억입니다. 그럼 보통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선거 전에 100억 쓰고, 그러니까 선거 기간 전에 100억 쓰고, 선거 기간 이후에 100억 쓴다 보면 되거든요. 예. 그 선거 기간 전까지 100억 쓰면서 본인 버텨야 됩니다. 아하. 예, 4.7 재보궐선거 이후 이재명 경기도지사,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각각 여야에서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후보들인데 두 사람의 운명이 어떻게 바뀔지, 관건은 또 무엇인지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